국가가 있는 한. 이 지구상에서 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막 세계 정부 하나로 통일이 된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주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구를 쳐들어오는 어떤 요새 영화에서 보는 우주 전쟁은 일어나겠지만 하여튼 국가가 있으면 전쟁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국가가 있더라도 이 국가가 민주주의화 되면은, 민주화가 되면은 전쟁이 아마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50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끼리만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민주주의화 돼버리면은, 민주화가 돼버리면은 침략 전쟁을 할 도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민주화가 되든지, 이 세계가 국가를, 세계 국가를 하나 만들든지 하기 전에는 전쟁이 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 데가 저기 중동에 가보면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예멘에서 전쟁하고 있죠. 이라크에서 하고 있죠. 시리아에서 하고 있죠. 리비아도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이 네 개 나라가 국민국가였는데 이게 종교전쟁 비스무리해져 버리니까 완전히 밑도 끝도 없는 비참하고 잔인하고 목을 치고 문화재를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야만적 전쟁이 그 한 구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또 콩고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속에서 거기는 10년 동안에 한 300만 명이 죽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 거기서 전쟁을 하든 말든 그게 세계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래 돼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또 전쟁을, 장글 속에서 또 자원 약탈을 위한 이런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있는 한 전쟁. 한국 전쟁은 그런 전쟁과 차원을 달리하는 이 세계를 움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쟁의 예천론자는 아닙니다만, 첫째 보면은 한국전으로 대한민국은 방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군대와 기업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민족사의 최대 강국을 만든 계기가 바로 6.25로 시작이 됐습니다. 즉 6.25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방공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산당의 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면서 군대가 커지고 군사문화 속에서 기업이 더 크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체질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6.25가 계기가 된 겁니다. 6.25가 없었으면 저는 19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 월남식으로 틀림없이 적화되었을 것이다. 6.25를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또 만들어졌다. 우리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대만이 멸망의 문턱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전 이전에 미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륙작전을 하려고 군사를 다 끌어모았다가 그 군사를 한국전에 투입하죠. 6.25가 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이 상륙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대만이 살았어요. 이 대만 사람 만나면 이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만 사람들이 92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수교한다고 당교한 걸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만이 우리 희생이 없었으면은 일찌감치 중국 수중으로 들어가서 문화대혁명 겪고 해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주면 몰라요. 대만 사람들도 한국의 희생으로 한국전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할 때, 협상할 때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한테 우리 미안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맙다고 욕을 해줍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전쟁 특수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본한테 우리가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뒤에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재무장이 이루어졌어요. 독일은 두 차례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이걸 그냥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어가 공업시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한국전이 떡 일어나니까 미국 군대가 한국에 집중하고 유럽에는 텅 비어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다. 우선은 스탈린을 막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독일이라도 재무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독일이 재무장하면서 동시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느슨한 협의체 비슷하게 나왔다가 이때부터 군사 동맹체제로 가면서 독일 군이 거기에 편입이 되고 미군 사령관이 나토 사령관이 되면서 스탈린과 소련의 침략을 막는 핵심적인 기구가 한국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그전에는 군비를 매우 줄였습니다. 사단수도 매우 줄였어요. 그러다가 이 큰일 났다. 군사비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국방 예산을 4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냥 10% 20% 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전 일어나자마자 군사비를 4배로 올려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소련과 군사력 건설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군비 경쟁이 벌어졌어요. 한 40년 동안 하니까 소련의 경제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군비 경쟁의 결과입니다. 군비 경쟁은 6.25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50만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중 통일을 막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본 받지 못하고 국내 자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인민공사도 만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해가 이 두 차례 천하대란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4천만 명 죽었다 그래요. 오택동 시절에. 이것도 침략자로 규정된 것. 6.25 때 개입한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겁니다. 보복을. 그러다가 72년에 닉슨과 키신저, 원래 오택동 이런 사람들이 다시 미국과 손잡기 시작하면서 그 10년 뒤부터 등소평의 등장에 의해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한국에 개입해가지고 20년을 허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개입할까? 그렇게 우리가 또 한국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헌법 제3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영토다. 왜 북한 영토로 우리의 영토로 중국 군대가 들어오느냐. 난 이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헌법적 토대가 있으니까요.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국이 또다시 한반도에 무력으로 개입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침략자로서 그대로 소련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더욱 폐쇄적인 체제로 변질되어가지고 김일성 우승화와 핵개발로 지닥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6.25에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전은 동서냉전의 본격적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공산권의 패배를 예약하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스탈린, 오택동, 김일성은 패배자가 되고 버티어낸 트루만, 이승만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요게 결산입니다. 요게 6.25의 결산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남한의 핵전 무장 해제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핵전쟁의 위험이 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손으로 핵무장한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일하여 전쟁 범죄자들과 민족 반역자를 단죄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을 적화, 애국자들을 일소해야 끝납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국제사회의 자유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끝나야 이 한국전쟁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좋게 했는데 한국은 뭐 흡수통일, 북한한테 흡수통일 당해버렸다. 이래 되면 아주 거무합니다. 거무해.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자기는 망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남 좋은 일도 시키고 자기도 좋아져야죠.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은 27명이 죽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방역망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핵미사일 방어망은 만들지 않는 것은 또 뭡니까? 수십만 명이 죽는, 아니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핵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망은 만들지 않고 방역망만 탓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수십 명이 죽는 방역망 무너졌다고 하면서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핵 미사일 방어망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나라가 저절로 잘 될까요? 아니면 당할까요? 저절로 당할까요? 참 균형이요. 한국 사람, 제가 기자 생활 40몇 년 하면서 한국 사람 관찰해 보면은 머리 좋고 악착 같고 끈질기고 부지런하고 임기응변 좋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첫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균형 감각. 세상을 두루두루 입체적으로 보고요.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두루두루 보고 공평하게 보고 이게 좋고 나쁜 것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인간관에서 잘 나오는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은 놈 나쁜 놈이란 말을 못 해버립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행동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거죠. 나쁜 게 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가릅니까? 사람은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가를 수 있다. 여기서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끔찍한 일.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어디째 샀습니까? 대통령 메르스 무능 여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무능자로 볼 수가 있습니까? 무능할 때가 있고 유능할 때가 있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쁜 짓만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짓만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좋은 일 하다가 가끔 나쁜 일도 하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걸 한 명만 보고 어떤 사람은 성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마로 만들고 이게 변정감각이 부족해요. 항상. 두 번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세 번째는 너그러운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너그러운 사람, 말이 과격합니다. 과격해. 그런데 이게 외교나 안보에 이런 성격이 등장하면 큰일 납니다. 경제로는 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외교와 안보에서까지 균형 감각이 마비되어버리고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너그럽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27명 죽은 방역망 걱정을 하면서 300만이 죽을 수도 있는 미사일 방어망 걱정은 안 한다.
그래서 전번에 소개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쓴 세계 한반도 핵기업 2017년 핵인종 집권의 항공이라는 책을 하나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들이 오발이라는 소설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하는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본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고발이라는 소설은 우리가 냈습니다. 고발이라는 소설. 이게 이 책이죠. 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노벨 문학상으로 추천을 한대요. 미국에 있는 동포와 재향군인회 미주본부 등등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책 만들 때 다시 봤습니다만, 제가 썼던 독후감도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것은 노벨 문학상 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작가가 보낸 원고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어요. 북에서 보내온 소설입니다. 이 사람 북한에 있어요. 나이는 아마 한 60 정도로 추정이 돼요. 직업적인 작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반디라고 했습니다. 반딧불. 반디. 그러니까 암흑 같은 북한을 밝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자기가 왜 글을 쓰느냐 하는 것을 시처럼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어분으로 잉크에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걸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이거다. 여기에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걸. 잉크에 펜을 찍어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북한 동포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뼈로서 뼈를 가지고 써내려간 글이다. 아주 이게 처참한 글이에요. 이게 8개인가 7개의 단편 소설을 모은 것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북한의 실상을 알려준다. 문학이라는 것이 위대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문 쓰는 사람들, 기사를 쓰는 사람들과 다른 천재적 관점에서 어떤 본질을 봅니다. 이 북한 체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급 독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가 계급 투쟁론 할 때 계급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북한에서 무서우냐. 성분이 얼마나 무서우냐. 적대 성분으로 딱 규정되어 버리면은 노예 생활, 그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계급 투쟁. 그리고 북한에서 북한의 진짜 독재는 무슨 독재냐? 이 감성 독재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을 두려워한다. 김일성을 겁낸다. 김일성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김일성을 사랑해야 돼요. 수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독재자를 사랑해야 돼요. 학살자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어딜 갔나 그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가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독재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북한 노동당 정권은 통제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울어라. 필요한 데는 웃어라.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교하면서 북한은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다. 북한을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웃음꽃이 피는 지옥.
지옥에서 살면서도 웃어야 됩니다. 아파도 웃어야 돼요. 슬퍼도 웃어야 돼요. 이게 북한의 진정한 악마성이죠. 북한 독재가 과거의 어느 독재보다도 극단적인 독재라는 것을 이 소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김일성은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북한 체제가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존재다. 1984년에 조지 오웰이 쓴 거기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서워해서만 안 돼. 그게 바로 그 1984년이 조지 오웰은 1949년에 그 책을 썼는데 유럽에서는 그 체제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1984년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1984년이라는 그 공상소설에서 그려진 그 독재 체제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있구나. 바로 그 체제에서 이 사람 말 맞다나 말하는 기계, 멍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그러나 양심이 남아가지고 글 쓰는 사람의 양심으로서 뼈를 가지고 피눈물을 찍어가지고 쓴 이 고발이라는 소설을 노벨 문학상을 받도록 하죠. 노벨 문학상 받은 소련 작가가 이 사람 있죠. 파스텔라크라는 사람이 쓴 닥터 집하고 참 애잔한 소설이죠. 그 영화가 히데리 오마 샤리프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줄리 크리스티라는 사람 여자가 그 영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 그리고 고발, 이 반디라는 사람이 쓴 이 고발, 소련과 북한의 참상을 알려주는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파스텔라크는 상을 못 받았죠. 솔제니친도 못 받았습니다. 받는다고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솔제니친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반디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아마 북한이 끝난 날입니다. 북한적으로 끝난 날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이죠. 내일 이 중요한 사무소가 하나 열립니다. 서울에서. UN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잘 아시다시피 UN이 북한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국가지도부가 반인도 범죄 집단이다. 이자들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가지고 처벌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유엔 총회가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겨서 지금 의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소를 여기에 열기로 하고 내일 글로벌 센터, 글로벌 센터는 동아일보에서 저 종강역 쪽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센터. 종강역 6번 출구라고 했습니다. 종강역 6번 출구에서 50m 그런데 거기서 오후 5시에 개소식을 하는데 그런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 1시간 전에 인권단체에서 김태훈 변호사가 주도하는 올인모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북한 인권부 통과를 위한 시민 모임 올인모 헌변, 시변 이런 단체에서 공동 주최해가지고 기에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시간이 내일 오후 4시입니다. 글로벌 센터 오후 4시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러나 그 개소식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후 4시 글로벌 센터 앞 제목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를 반영하며 북한 인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1시간 반이 지났으니까 이걸로 끝을 내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보시면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